제가 이 적막한 집에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 귓가를 가장 먼저 점령하는 것은 지저귀는 새소리도 분주한 하루를 시작하는 창밖의 자동차 소음도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제 귀에 못처럼 박혀버린 그 소리는 다름 아닌 며느리, 그러니까 제 아들의 처지영이의 방문 너머에서 흘러나오는 단조롭고도 규칙적인 기계음이었습니다. 타닥, 타닥, 탁, 탁, 탁. 늦은 밤 제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도 멈추지 않던 그 날카로운 키보드 소리와 마치 신경질적인 손짓처럼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마우스 클릭 소리는 마치 이 집의 시간이 그 소리에 맞춰 흘러가는 듯 이른 새벽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끈질기게 집안 구석구석을 떠돌아다녔습니다. 한때는 정겹고 따스한 온기로 가득했던 이 공간이 이제는 그 차가운 기계음에 잠식당한 포로 신세가 된 것만 같았죠. 제 다리는 벌써 몇 해 전부터 눈에 띄게 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지팡이나 다른 사람의 부축 없이 아주 못 걸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한번 소파나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려면 아이고 어이쿠 하는 곡소리가 저도 모르게 터져나왔고 집안을 한 바퀴 도는 것조차 제게는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동네에서 제일 까는 왈패 소리를 들을 만큼 펄펄 날아다녔던 저였는데 무심한 세월의 무게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 모양입니다. 아침 식사라도 손수 차려볼 요량으로 느릿느릿 부엌으로 향하는 제 위태로운 발걸음 소리가 방문 너머에서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며느아이의 현란한 게임 효과음에 속절없이 묻혀버리는 것은 이제 이 집에 너무나도 익숙하고 슬픈 아침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듯 그렇게 매일 아침 저를 덮쳐왔습니다. 지영이는 제가 밤새 굳어진 몸을 이끌고 힘겹게 거실로 나오든 말든 제 인기척을 애써 외면하는 것인지 정말로 느끼지 못하는 것인지 늘 두꺼운 헤드셋을 낀 제 컴퓨터 모니터에 코를 박고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옆을 지나가도 고개 한번 돌리는 법이 없었죠. 아주 가끔 제가 헛기침이라도 크게 해야 그제야 헤드셋을 살짝 벗으며 어머니 나오셨어요?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하고 건성으로 마치 마지못해 인사치레라도 한다는 듯이 물을 때도 있었지만 그 공허한 눈동자는 여전히 모니터 속에서 펼쳐지는 현란한 가상현실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젯밤 지영이가 게임을 하며 먹다 남긴 기름진 과자 봉지들과 컵라면 용기, 끈적한 음료수 자국들이 마치 점령군의 깃발처럼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기 일쑤였고 그것들을 말없이 치우는 것은 결국 제 몫이거나 혹은 밤늦게 파김치가 되어 퇴근하고 돌아온 제 아들 민준이의 고단한 몫이 되곤 했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는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출근해서 밤하늘의 별이 총총할 때쯤에야 집으로 돌아오니 집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세세하고도 불편한 풍경들까지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들 역시 이 모든 상황을 어렴풋이나마 감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모른 척 눈 감아버리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서글픈 생각이 들 때도 있었죠. 그 편이 아들 자신에게도 덜 피곤하고 덜 고통스러운 일일 테니까요. 저는 그런 아들에게 더 이상 무거운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웬만한 일들은 어떻게든 제 힘으로 해결하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당장 물 한 잔을 마시려 해도 밤중에 화장실을 가려 해도 혹시나 균형을 잃고 넘어져 크게 다치기라도 할까봐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살얼음판을 걷듯 움직여야 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처량하고 가엾게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럴 때마다 지영이는 게임 화면에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은 채 그저 흘깃
마치 길가의 돌멩이라도 쳐다보듯 저를 한번 훑어보고는 다시금 게임에 몰두하곤 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이 집에서 살아 숨쉬는 한 명의 인간이 아니라 그저 배경의 일부인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 같은 깊은 소외감에 휩싸이곤 했답니다. 한 번은 제가 소파에 힘겹게 기대앉아 욱신거리는 무릎을 연신 주무르고 있는데 아마도 게임에서 연거푸 패배라도 한 것인지 지영이가 신경질적으로 마우스를 책상에 탁 하고 내던지며 커다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잔뜩 짜증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제게 퉁명스럽게 물었죠. 어머니, 또 뭐 필요하신 거예요? 필요하시면 그냥 말씀을 하세요. 제가 지금 게임 집중해야 해서 바로바로 못 챙겨드릴 수도 있다고요. 그 말에는 저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이나 염려보다는 자신의 즐거움을 방해받았다는 노골적인 귀찮음과 불쾌감이 훨씬 더 크게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특히 또라는 그 한 글자는 마치 무겁고 차가운 돌멩이처럼 제 가슴 한복판에 툭 떨어져 깊은 생채기를 내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저 아이에게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성가신 존재이기에 저런 말을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죠. 이런 가슴 시린 일상이 하루하루 반복되면서 제 마음속에는 지영이에 대한 깊은 실망감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시커먼 응어리가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한때 제 남편과 함께 피땀 흘려 일구고 제 젊음과 행복을 오롯이 바쳐온 이 소중한 보금자리가 어쩐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숨막히고 불편한 벗어나고 싶은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답니다. 결국 저의 이런 위태로운 일상과 깊어지는 불편함을 보다 못한 것인지 아니면 며느리의 하소연에 등 떠밀린 것인지 어느 날 퇴근길에 아들 민준이가 제 방으로 들어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다리도 더 안 좋으신 것 같고 제가 회사에 나가 있는 낮 동안 어머니 혼자 집에 계시는 것도 영 마음이 안 놓여서요. 그래서 말인데 아무래도 낮 시간에 어머니를 좀 돌봐주실 수 있는 분을 불러보는 게 어떨까요? 지영이도 자기 딴에는 어머니 신경 쓴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젊은 애라 서툰 점도 많을 테고 또 지영이도 자기 생활이라는 게 있을 텐데 매번 어머니께만 매달려 있게 하는 것도 좀 그래서요. 아들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저를 걱정하는 듯 했지만 저는 그 행간에서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제 수발을 맡기고 싶어하는 혹은 그렇게 하라는 셔누리의 압력을 받은 듯한 미묘한 뉘앙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내리는 듯한 씁쓸함이 밀려왔지만 더는 이런 일로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도 않았고 어쩌면 이것이 이 숨막히는 동거 생활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기대감에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거라. 그렇게 며칠이 지나지 않아 최요양보호사 선생님이라는 분이 저희 집에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최 선생님은 처음 뵙는 순간부터 푸근하고 따뜻한 인상에 말씀하시는 것이나 행동하시는 것 하나하나에서 연륜과 함께 야무진 손길이 느껴지는 분이셨어요. 처음 저희 집에 오신 날 제 방으로 들어와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어머님과 함께하게 될 최미경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에는 아무 걱정 마시고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상냥하게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해주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울컥하며 눈시울이 뜨거워질 뻔했습니다. 얼마 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는지 얼마 만에 느껴보는 진심 어린 배려였는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최 선생님은 그날부터 매일 하루 4시간씩 저희 집에 오셔서 제가 혼자서는 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굳어진 제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함께 하거나 점심시간에는 제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과 따뜻한 국으로 정성껏 식사를 차려주시거나 때로는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제게 다가와 다정한 말벗이 되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계시는 동안만큼은 이 집의 차갑고 무거웠던 공기마저 마치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따스하게 느껴질 정도로 제게는 큰 위안과 평화를 가져다 주었답니다. 하지만 며느리 지영이는 그런 최 선생님의 존재가 영 마땅치 않은 눈치를 넘어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듯 최 선생님을 본체만 체하며 자기 방에 틀어박혀 지내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 제게 다가와 볼멘 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저 최 선생님인가 하는 분 오시는 거 영 별로예요. 안 그래도 집에만 있어서 답답한데 모르는 사람이 매일같이 이렇게 집에 들락거리니까 제가 더 신경 쓰이고 불편하다고요. 그리고 괜히 제가 어머니 제대로 안 챙겨드리는 것처럼 주위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그것도 좀 그렇고요. 자신이 직접 해야 할 수고는 훨씬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불만을 토로하는 며느리의 그 이기적인 속내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최 선생님의 성실하고 따뜻한 모습과 자신의 게으르고 차가운 모습이 너무나 극명하게 비교되는 것이 자존심 상하고 싫었던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했다고 느낀 걸까요? 최 선생님이 집에 와서 저를 돌봐주시는 동안 지영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 방에서 게임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냈지만 가끔 거실로 어슬렁거리며 나올 때면 마치 최 선생님이 자신의 개인 비서라도 되는 것처럼 이것저것 자잘하고 귀찮은 심부름을 시키려 들기도 했습니다. 아, 최 선생님, 마침 잘 나오셨네. 저 목마른데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 한 잔만 좀 갖다 주시겠어요? 라거나 선생님, 이따 퇴근하실 때 현관문 앞에 내놓은 재활용 쓰레기 좀 버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손이 좀 모자라서요. 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최 선생님은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직업적인 미소를 잃지 않고 군말 없이 지영이의 요구를 들어주곤 했지만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제 마음은 민망함과 미안함, 그리고 분노가 뒤섞여 얼굴이 화끈거릴 지경이었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고용한 사람에게 내 며느리가 저런 몰상식한 행동을 하다니 하는 생각에 치가 떨릴 정도였죠. 최 선생님이 약속된 4시간을 채우고 집으로 돌아가시고 나면 짧은 몇 시간 동안은 다시 지영이와 저 단둘만이 이 넓고 적막한 공간에 남겨졌습니다. 그 시간은 최 선생님이 계실 때보다 훨씬 더 길고 무겁고 숨막히게 느껴졌어요. 지영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 헤드셋을 끼고 자신만의 세계로 빠져들었고 저는 힘없이 소파에 기대 앉아 창밖에 변화없는 풍경만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습니다. 한때는 구원의 손길이라고 생각했던 요양보호사님의 존재가 어쩌면 이 집안의 뿌리 깊은 갈등과 며느리의 이기적인 본성을 더욱 선명하고 잔인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된 것은 아닌지 그런 복잡하고 착잡한 마음이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곤 했답니다. 평화는 아주 잠시뿐이었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오히려 더 골마가는 듯 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처럼 먹구름이 낮게 드리워져 있었고
집안의 공기마저 덩달아 눅눅하고 무겁게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최 선생님이 퇴근하신 지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평소보다 갈증을 심하게 느껴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기 위해 힘겹게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다리가 뻣뻣하고 무겁게 느껴져 넘어지지 않으려고 평소보다 더 조심조심 발을 옮기고 있었죠. 그런데 그만 거실 바닥 한가운데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던 지영이의 두껍고 미끄러운 게임 잡지 표지에 제 발이 걸리고 만 것입니다. 아이고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제 몸이 앞으로 크게 휘청거렸고 다행히 바닥에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 근처에 있던 자그마한 원목 협탁 모서리에 옆구리를 세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협탁 위에 아슬아슬하게 놓여있던 제가 아끼던 옥색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쨍그랑 하는 요란하고도 처참한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그 순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니 그 소리에 자극받은 맹수처럼 지영이가 자신의 방문을 거칠게 열고 뛰쳐나왔습니다. 잔뜩 찌푸린 미간과 잔뜩 날이 선 눈빛으로 저와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진 찻잔 조각들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대뜸 온갖 짜증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저를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아, 진짜 어머니 때문에 지금 게임 흐름 다 끊겼잖아요. 한창 중요한 레이드 뛰고 있었는데 어머니 때문에 다 망쳤다고요. 그 말에는 제가 넘어져 다치지는 않았을까 하는 염려나 걱정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몰두해 있던 게임을 방해받았다는 이기적인 분노와 원망만이 가득했죠. 마치 제가 일부러 게임을 방해하기 위해 소란을 피우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너무나 놀라고 황당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서러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바닥에 처참하게 깨져버린 옥색 찻잔 조각들을 망연히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죠. 저 찻잔은 먼저 간 남편이 제 생일 선물로 사주었던, 제게는 아주 소중한 의미가 담긴 물건이었는데 말입니다. 제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있자 지영이는 한층 더 싸늘하고 경멸에 찬 목소리로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진짜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저 이렇게 매일 어머니 병수바라는 거 정말 지긋지긋하고 짜증난다고요.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요? 병수발이라니, 내가 지금 저 아이에게 병수발이나 받아야 할 만큼 중병에 걸린 사람인가? 지영이의 그 잔인한 한마디가 마치 날카로운 얼음송곳처럼 제 심장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듯했고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짜증이 난다는 그 말보다도 병수발이라는 그 단어가 저를 더욱 비참하고 참담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은 마치 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듯한 모욕감이었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고 온몸에서 기운이 쭉 빠져나가며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맥없이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지영이는 그렇게 제 가슴에 지워지지 않을 깊은 상처를 남기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고는 아, 진짜 재수 없어. 방해돼서 도저히 게임 못하겠네. 라며 다시 한번 저를 쏘아보고는 자기 방으로 문을 쾅 소리가 나도록 거칠게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텅 빈 거실에는 저와 산산조각 난 찻잔, 그리고 지영이가 남긴 그 잔인하고도 싸늘한 말만이 메아리처럼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이 아이에게서 더 이상 제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요. 며느리의 그 차갑고 경멸 어린 눈빛과 말투는
제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심각하고도 근본적인 고민을 제게 던져주는 결정적인 한마디가 되었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더 이상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는 없다.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고요. 이것이 바로 제 길고도 험난했던 반격의 서막,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며느리 지영이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내뱉은 병수발 짜증난다. 는 말은 제 삶의 모든 풍경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치 짙은 안개가 걷히고 난 뒤 모든 사물의 본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저는 지영이의 행동과 말들, 심지어는 아들 민준이의 표정까지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젊으니까, 아직 철이 없으니까, 나랑 세대가 다르니까 하며 애써 이해하려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 아이의 이기심과 무관심을 가리려는 얄팍한 변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한마디는 마치 세상을 보는 새로운 안경이라도 된 듯 모든 것을 냉정하고 명확하게 비추기 시작했죠. 지영이의 이중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치밀했습니다. 제가 방에서 나오지 않거나 최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저를 돌보고 있는 시간에는 어김없이 현관문 혹은 창문을 통해 무언가가 배달되어 들어오곤 했습니다. 한 번은 최 선생님과 함께 거실에서 가벼운 다리 운동을 하고 있는데 창문 너머로 익숙한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후 지영이 방에서 맛있는 치킨 냄새가 솔솔 풍겨 나왔습니다. 그것도 그냥 평범한 닭튀김이 아니라 젊은 아이들이나 좋아할 법한 아주 맵고 자극적인 양념 냄새였죠. 그날 점심으로 저는 최 선생님이 정성껏 끓여주신 채소죽을 간신히 반 그릇 정도 넘긴 터라 그 강렬한 냄새가 유독 코를 찔렀습니다. 지영이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한참 뒤에야 빈 음료수 병을 들고 방에서 나왔는데 입가에는 빨간 양념이 살짝 묻어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멋쩍은 듯씩 웃으며 어머니 요즘 젊은 애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거래서 한번 시켜봤어요. 근데 너무 매워서 어머니는 못 드실 것 같아 권하지도 못했네요. 하고는 총총 자기 방으로 다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에 어이가 없어 헛웃음만 나왔죠. 저를 배려해서 권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애초에 함께 나눠 먹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모를 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퇴근할 시간이 다가오면 집안은 마치 연극 무대처럼 분주하게 변했습니다. 지영이는 언제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을 했냐는 듯 허둥지둥 컴퓨터를 끄고 거실이며 부엌을 오가며 청소하는 척을 했습니다.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두었던 자기 옷가지를 옷장에 구겨넣고 싱크대에 쌓아두었던 컵 몇 개를 급하게 헹구고 바닥에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를 물티슈로 대충 훔쳐내는 시기였죠. 그러고는 현관문 소리가 들리면 마치 하루 종일 집안일에 시달린 사람처럼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 그것이 정말 땀인지 아니면 물을 살짝 묻힌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요를 훔치며 민준이를 맞이했습니다. 여보 왔어요? 오늘따라 유난히 힘드네. 어머니 기침이 좀 잦으셔서 신경 쓰느라 점심도 제대로 못 챙겨 먹었어요. 하며 어깨에 기대는 모습은 영락없는 효부이자 현모양처였습니다. 민준이는 그런 지영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우리 지영이가 고생이 많네. 엄마 괜찮으세요? 하고 제게 묻곤 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미 아내에 대한 안쓰러움이 더 크게 담겨 있었죠. 최 선생님 앞에서는 그 연기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최 선생님이 며느님이 참 부지런하시네요.
어머님도 며느님 덕분에 마음이 놓이시겠어요. 하고 칭찬이라도 건네면 지영이는 손사래를 치며 얼굴까지 붉히곤 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뭘. 오히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어머님께 늘 죄송한걸요. 그 말솜씨는 어찌나 능숙한지 제가 만약 두 사람의 관계를 모르는 타인이었다면 정말로 지영이를 천사표 셔누리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가식이라는 것을 아는 제게는 그저 역겨운 위선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지영이는 때때로 최 선생님에게 마치 자신이 고용주라도 되는 양 이것저것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손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저기 베란다에 널어놓은 빨래 좀 걷어다 주시겠어요? 혹은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인데 제가 잠깐 통화 좀 하느라 선생님이 챙겨주시겠어요? 하는 식이었습니다. 최 선생님은 직업상 제 수발을 드는 것이 주 업무였지만 지영이의 그런 부탁까지 거절하기는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묵묵히 지영이의 요구를 들어주는 최 선생님을 볼 때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죄스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내 집에서 내 며느리가 나를 돌봐주러 온 사람에게 저런 갑질을 하다니 하는 생각에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아들 민준이에게 진지하게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야겠다고 몇 번이나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들 얼굴을 마주하고 입을 열려고 하면 차마 말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들이 받게 될 충격,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모자 관계마저 틀어지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어 한 번은 민준아, 엄마가 하는 말이 내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다만 지영이가 혹시 너에게 힘든 점이나 불만을 이야기하지는 않더냐?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내가 영 마음이 편치 않구나 하고 조심스럽게 운을 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민준이는 잠시 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영이도 속으로는 많이 힘들 거예요. 친구들처럼 밖에 나가서 일하고 싶어 하는데 엄마 때문에 발목 잡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 우리 때랑은 많이 다르잖아요. 엄마가 조금만 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중간에서 정말 힘듭니다. 어머니. 아들의 대답은 제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렸고 저에게는 이해와 인내를 요구했죠. 어쩌면 민준이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저 이 위태로운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아 애써 모른 척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편이 차라리 덜 상처받는 길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말이죠.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유일한 버팀목이라고 생각했던 아들마저 저를 온전히 이해해주지 못한다면 이제 제가 의지할 곳은 제 자신밖에 없다는 냉정한 현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최 선생님이 평소보다 조금 일찍 저희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유독 기운이 없어 종일 누워 있었는데 최 선생님은 제 혈색을 살피더니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점심은 제대로 챙겨 드셨어요? 저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지영이는 제가 방에 누워 있는 동안 거실에서 친구와 키득거리며 전화 통화를 하느라 제 점심은커녕 물 한 잔도 가져다 주지 않았던 참이었습니다. 최 선생님은 말없이 부엌으로 가더니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을 무언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착잡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냉장고에 어머님 드실 만한 게 정말 하나도 없네요.
며느님께 장 좀 보시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시겠어요. 최 선생님의 그 말은 마치 쐐기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동안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애써 외면하려 했던 불편한 진실, 즉 며느리가 저를 방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최 선생님은 저를 위해 급히 근처 가게에서 장을 봐와 따뜻한 죽을 셔주셨고 저는 그 죽을 먹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서러움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제 안에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끼는 결의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 집에서 이대로 쓰러져 갈 수는 없다. 제 남은 인생을 위한 마지막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밤은 더욱 길어졌습니다.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저는 낡고 두꺼운 앨범을 펼쳐들고 시간 여행을 하곤 했죠. 손때 묻은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빛바랜 사진들 속에서 젊은 시절의 제 모습과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환한 웃음이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이 집의 첫 삽을 뜨던 날 남편과 제가 나란히 서서 설계 도면을 내려다보며 미래를 꿈꾸던 그 설렘이 아직도 손에 잡힐 듯 생생했어요. 어린 민준이가 이사 온 첫날 낯선 환경에 어리둥절해 하다가도 금세 제 품에 안겨 까르르 웃던 그 작은 온기가 제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주곤 했습니다. 명절이면 온 집안 가득 맛있는 음식 냄새와 함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살았던 소박하지만 행복했던 날들. 이 집의 모든 벽과 기둥, 창문과 문에는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소중했던 순간들이 아로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이 집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저와 제 가족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저는 어떤가요? 텅 빈 거실에는 며느리 지영이의 신경질적인 게임 소리와 깊은 한숨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지고 아들 민준이의 얼굴에서는 온기 대신 피곤함과 무관심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사진 속 빛나는 제 미소와 현재 거울 속에 비친 깊은 주름과 슬픔이 드리워진 제 얼굴 사이의 거리는 너무나 멀고 아득해서 가슴 한구석이 시리도록 아파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 인생의 황혼이 이토록 쓸쓸하고 고단해야 하는 걸까? 하는 자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깊은 절망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여느 때처럼 소파에 홀로 앉아 무심하게 TV 채널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딱히 보고 싶은 프로그램도 없었고 그저 적막한 집안의 공기를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러다 문득 한 광고 영상에 제 시선이 강하게 사로잡혔습니다. 그것은 도심에서 그리 멀지 않은 푸른 숲으로 둘러싸인 어느 고급 실버타운을 소개하는 광고였습니다. 광고 속에서는 햇살 가득한 정원에서 노부부가 다정하게 산책을 즐기고 있었고 넓고 깨끗한 식당에서는 비슷한 연배의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며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활기찬 음악에 맞춰 다 함께 체조를 하거나 아늑한 도서관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 모습도 보였죠. 그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어려 있었고 그 모습은 제가 현재 처한 상황과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조적이었습니다. 나도 저런 곳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섬광처럼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광고는 불과 1분 남짓한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어떤 형언할 수 없는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마치 캄캄한 동굴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듯한 아주 작지만 분명한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막연한 동경일 뿐 그것을 현실로 옮길 수 있으리라고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 무의식 속에는 광고에서 보았던 그 평화롭고 안락한 실버타운의 이미지가 깊이 각인되어 때때로 저를 위로하고 또 다른 삶의 가능성을 꿈꾸게 만들곤 했습니다. 마치 마법처럼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몸이 무겁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 이른 저녁을 먹고 안방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깜빡 잠이 들었다가 깨어보니 아직 초저녁이었고 거실 쪽에서 며느리 지영이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웅얼거리는 소리처럼 들려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지만 지영이의 목소리가 점점 격앙되면서 그 대화 내용이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또렷하게 귀에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아휴 말도 마 친구야.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다니까. 완전 짐이야 짐. 거동도 불편해서 하루 종일 신경 써야지. 요양보호사까지 불러서 한 달에 나가는 돈도 장난 아니지. 솔직히 말해서 민준 씨한테 몇 번이나 졸랐어. 차라리 깔끔하게 요양원에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그럼 나도 좀 숨통 트이고 우리도 우리 생활 좀 할 수 있잖아. 안 그래? 그리고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이 집 말이야, 이 집. 원래는 우리 결혼할 때부터 우리 명의로 해준다고 철석같이 약속했던 건데 몇 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라니까. 아들 내외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렇게 떡하니 버티고 앉아서 집 갈고 뭉개고 있는 거 보면 속 터져 죽겠어. 진짜 하루라도 빨리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다, 정말. 친구에게 하소연을 늘어놓는 지영이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이나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저에 대한 원망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었죠. 저는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 요양원에 보내고 싶다 진명의 그 단어들이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던 며느리의 속마음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확인하게 되니 더 이상 어떤 미련이나 기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머릿속은 놀랍도록 차분해졌습니다. 그 순간 며칠 전 TV에서 보았던 실버타운 광고의 평화로운 풍경이 다시 한번 제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졌습니다. 그래,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 저 아이의 소원대로 나는 더 이상 저 아이의 짐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은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내가 선택한 곳에서 평화롭고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다. 마치 오랜 시간 저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사슬이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희미하게 타오르던 결심의 불씨가 마침내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되어 제 마음을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저들의 처분만을 기다리며 무기력하게 쓰러져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은 제 손으로 직접 써내려가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확고한 결심이 서자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거나 주저할 시간이 없었죠. 오히려 지체할수록 제 의지가 약해지거나 예기치 않은 변수로 인해 계획에 차질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조바심마저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바로 이 집을 처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한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로 살아온 제가 혼자서 부동산 거래라는 복잡한 일을 처리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죠. 그때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최 선생님은 제게 단순한 요양보호사 이상의 존재가 되어 주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씨와 사려 깊은 태도로 저를 진심으로 대해 주었고, 무엇보다 세상 물정에 밝아 이런 일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강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며칠 뒤 저는 최 선생님께 그동안 제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깊은 고민과 계획을 어렵게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 지영이의 충격적인 통화 내용부터 시작해서 이 집을 팔고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겨 남은 생을 평화롭게 보내고 싶다는 제 간절한 소망까지 하나도 숨김없이 모두 이야기했죠. 제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최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제 떨리는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때로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때로는 깊은 공감의 눈빛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고,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최 선생님의 눈가에는 촉촉한 눈물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어요. 제가 미처 헤아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어머님은 충분히 행복하게 사실 자격이 있는 분이세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아주 정직하고 능력 있는 부동산 중개인이 한 분 계시는데 제가 한번 연결해 드려도 괜찮을까요?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조건에 맞춰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최 선생님의 진심 어린 위로와 적극적인 도움 약속은 제게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마치 캄캄한 터널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죠. 그 주 주말 저는 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아들과 며느리 몰래 집 근처에 있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최 선생님이 미리 연락을 해둔 덕분에 중개인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저는 준비해 간 등기부등본을 내밀며 침착하게 제 상황과 요구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 집을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제값을 받고 처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조용하고 안전한 곳에서 여생을 보낼 계획입니다. 제 단호한 말투에 중개인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는 듯 했지만 이내 제 결심을 존중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한 결정을 하셨네요. 제가 어르신의 입장이 되어 가지고 계신 부동산이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신속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아무 걱정 마시고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중개인의 확신에 찬 목소리와 믿음직한 태도는 제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평소와 달리 한결 가벼웠습니다. 물론 제 인생의 가장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에 약간의 긴장감과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오랫동안 저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드디어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에서부터 뜨거운 용기가 솟아나는 것을 느꼈답니다.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다는 사실은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지영이에게는 철저히 비밀로 붙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분명 온갖 가머니설과 눈물 작전으로 저를 회유하려 들거나 심지어는 계획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해 방해 공작을 펼칠 것을 불보다 뻔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다른 방법으로 그들의 숨겨진 속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 저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태연한 표정으로 지영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얘야, 우리 집도 이제 지은 지 꽤 오래돼서 그런지 여기저기 손볼 곳이 많은 것 같구나.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이 집에 살게 될지는 모르겠다만 이왕이면 너희 젊은 사람들 살기 편하게 안방이나 내 방이라도 좀 세련되고 멋지게 인테리어를 새로 해볼까 하는데 내 생각은 어떠냐?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영이의 두 눈이 탐욕스러운 빛으로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정말이세요? 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럼 제 방부터 확 트이게 좀 넓히고요. 창문도 요즘 유행하는 통유리로 바꾸고 싶어요. 아, 그리고 드레스룸도 하나 멋지게 만들고 욕실도 호텔처럼 꾸미면 정말 좋겠다. 그리고 어머니, 혹시 가능하다면 제가 쓰는 컴퓨터방도 방음시설 좀 해서 게임 전용 룸으로 하나 작게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게임할 때 소리가 너무 커서 어머님 주무시는데 방해될까봐 늘 조심스럽거든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본물 터지듯 쏟아내는 며느리의 요구사항에는 집에 대한 애정이나 저에 대한 배려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욕심과 편의만을 채우려는 이기적인 속셈만이 가득해 보였죠.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자니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 집을 팔기로 한 결정이 얼마나 현명한 선택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속셈을 확인한 며칠 뒤, 저는 아들 민준이의 마음도 떠보기로 했습니다. 민준이가 퇴근하고 돌아와 저녁 식사를 마친 뒤 거실에서 편안하게 TV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들 곁으로 다가가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요즘 들어 몸도 예전 같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도 많아지다 보니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는구나. 그래서 말인데 혹시 엄마가 지금 사는 이 집 말고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요양원 같은 시설에 들어가서 지내면 어떨 것 같니? 제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준이는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내려놓고는 적잖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엄마가 어딜 가시려고요? 혹시 지영이한테 뭐 서운한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아니면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아들은 제 건강 상태나 심경의 변화를 헤아리려 하기보다는 당장 자신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불편함이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요즘 들어 그런 생각도 가끔 해본다는 거지. 너희도 너희 생활이 있는데 나 때문에 신경 쓰는 것도 미안하고 해서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러자 민준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생각일랑 하지도 마세요. 남들이 들으면 저희가 엄마 내쫓는 줄 알겠어요. 그냥 지금처럼 저희랑 같이 사시면 돼요. 지영이도 엄마한테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엄마가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지영이를 예쁘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의 대답은 제 가슴에 차가운 비수가 되어 날아와 꽂혔습니다. 그는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들에 대한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기대마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입니다. 이제 제게 남은 길은 오직 하나, 제 계획을 흔들림 없이 그리고 신속하게 실행에 옮기는 것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뒤돌아보거나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집을 내놓은 지 약 열흘 정도가 지났을 무렵부터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하나둘씩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개인과 미리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아들 내외가 모두 출근하고 없는 평일 낮 시간을 이용하거나 혹은 그들이 주말에
장시간 외출한 틈을 타서 약속을 잡곤 했습니다. 집을 보러 오는 낯선 사람들 앞에서 태연한 척했지만 혹시라도 이 비밀스러운 거래가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발각될까봐 매 순간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마치 스릴 넘치는 첩보 영화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런 긴장감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이 답답하고 숨막히는 생활을 곧 청산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묘한 흥분감마저 느꼈습니다. 하루빨리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어 제가 꿈꾸는 평화로운 안식처로 떠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며느리 지영이는 처음 며칠 동안은 집에 낯선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의심 없이 그저 귀찮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인데요? 왜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우리 집에 와서 기웃거리는 거예요? 저 지금 레벨업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시끄럽고 정신 사나워서 게임에 집중을 못하겠잖아요. 하며 신경질적으로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표정을 지으며 글쎄다, 나도 영문을 모르겠구나. 혹시 이 동네에 무슨 개발 계획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혹시 이 집이 팔려서 우리가 더 넓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지 않겠니? 하고 슬쩍 떡밥을 던졌습니다. 제 그 한마디에 지영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귀찮고 짜증난다는 기색은 역력했지만 두 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일말의 기대감과 호기심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더 크고 멋진 새 집으로 이사가서 지금보다 훨씬 더 넓은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하고 최신식 게임 장비로 가득 찬 게임룸을 꾸밀 수 있을 거라는 달콤한 상상에 빠져들었던 모양입니다. 그 후로는 제가 오늘은 누가 좀 다녀갈 것 같다라고 미리 언지를 주면 전처럼 노골적으로 싫은 내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 혹시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있는 거예요?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하며 끈질기게 캐묻기도 했죠. 그 속셈이 빤히 들여다보여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중개인으로부터 반가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얼마 전 집을 둘러보고 갔던 점잖은 중년 부부가 우리 집을 아주 마음에 들어하며 제시한 가격에 구매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자녀 내외가 근처에 살고 있어서 손주들을 돌봐주기 위해 이 근처로 이사를 오고 싶어 한다는 사연도 덧붙였죠. 중개인은 그들이라면 집을 깨끗하게 잘 사용할 것 같고 거래 조건도 나쁘지 않으니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제 의사를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심호흡을 한 뒤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하시지요. 저도 그분들이라면 믿고 저희 집을 넘겨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계약 날짜는 그 다음 주 수요일로 잡혔습니다. 계약 날짜가 정해지고 난 며칠 뒤 저녁 식사를 마친 지영이가 설거지를 하는 제 뒤로 슬그머니 다가와서는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말이에요. 이 집 팔리면 저희한테는 얼마나 떼어주실 생각이세요? 저희도 이제 민준 씨 나이가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전세살이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왕이면 이번 기회에 자가 마련해서 강남 쪽으로 번듯하게 옮겨가면 좋겠는데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그쪽이 학군도 좋고 나중에 집값 오를 가능성도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직 집이 완전히 팔린 것도 아니고 설령 팔린다 해도 그 매각 대금이 왜 당연히 자신들의 차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 뻔뻔함과 탐욕스러움에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차분함을 유지하며 냉정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얘야,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없으니 너무 앞서 나가지는 말거라.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제 그런 싸늘한 반응에 지영이는 잠시 주눅이 든 듯 입을 삐죽거렸지만 이내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매달리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저희 생각도 좀 해주셔야죠.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민준 씨도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집에서까지 편히 모시면 어떡해요. 저희도 이제 좀 편하게 남들처럼 번듯하게 살고 싶다고요. 며느리의 그 노골적인 요구에는 저에 대한 존경심이나 감사함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와 물질적 욕망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죠. 그 탐욕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마주하며 저는 다시 한번 제 결심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저런 아이에게는 더 이상 어떤 동정심이나 미련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개학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부터 최 선생님의 부축을 받으며 집을 나섰고 약속된 시간에 부동산 중개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중년 부부가 먼저 와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죠. 잠시 어색한 인사를 나눈 뒤 저희는 중개인이 내민 매매 계약서에 각각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 옆에 선명하게 찍힌 붉은 인주를 바라보며 저는 망감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정든 집을 제 손으로 직접 처분한다는 사실에 마음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오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드디어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후련함과 기대감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 민준이와 여느 때처럼 자기 방에서 게임에 몰두하고 있던 며느리 지영이를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어리둥절한 표정과 함께 혹시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약간의 기대감이 동시에 서려 있는 듯했죠. 저는 깊게 심호흡을 한번 한 뒤 최대한 담담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하지만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단호한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 모두 잠깐 내 말 좀 들어보거라. 오늘 내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고 왔다. 내가 이 집을 팔았다.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못하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잠시 숨막히는 정적이 거실을 가득 메운 뒤 며느리 지영이가 먼저 믿을 수 없다는 듯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되물었죠. 네, 어머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농담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농담 아니다. 오늘 오전에 부동산에 가서 정식으로 매매 계약서에 도장 찍고 오는 길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너희에게 분명히 말해둘 것이 있다. 너희들 그토록 바라던 소원대로 이제 더 이상 나 때문에 병수 바라느라 짜증낼 일 없을 것이다. 나도 이제 이 집을 떠나 내 갈 길을 갈 테니 너희 두 사람도 각자 알아서 앞으로 살아갈 길을 찾아보도록 하거라. 제 그야말로 폭탄과도 같은 선언에 아들과 며느리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들처럼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그저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거실에는 무겁고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았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저를 올가매고 있던 보이지 않는 족쇄에서 드디어 벗어난 듯한 기묘하면서도 짜릿한 해방감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드디어 제 인생의 반격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이 집을 팔았다는 말이 떨어진 순간 거실의 공기는
마치 한겨울의 살얼음판처럼 차갑고 팽팽하게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지영이는 마치 시간이 멈춘 조각상처럼 한동안 미동도 없이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죠. 지영이의 얼굴은 처음에는 창백하게 질리는가 싶더니 이내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와 아들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마치 뜨거운 물이라도 뒤집어 쓴 사람처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역시 지영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오며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어떻게 저희랑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을 팔 수가 있으세요? 네, 이건 말도 안 돼요. 저희더러 지금 당장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말씀이시냐고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갈라졌고 두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일말의 공포심마저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장난감을 빼앗긴 어린아이처럼 혹은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믿었던 재산을 강탈당한 사람처럼 길길이 날뛰었죠. 이 집이 어머니 혼자만의 집이었어요? 민준 씨도 이 집의 엄연한 아들이고 저도 이 집 며느리예요. 저희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요. 저희가 어머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제가 그동안 어머니 병수발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기나 하세요? 그 말에는 일말의 반성이나 죄책감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가 위협받게 되었다는 이기적인 분노와 혹시라도 자신들에게 돌아올 경제적 이익이 사라졌다는 것에 대한 절망감만이 가득했죠. 저는 그저 싸늘한 눈빛으로 지영이의 추태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저 아이의 악다구니에 휘둘릴 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아들 민준이는 그런 지영이의 모습과 제 단호한 표정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영이의 팔을 붙잡으며 여보, 진정해. 일단 어머니 말씀부터 차분히 들어보자 하고 말리려 했지만 지영이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더욱 악을 써댔습니다. 뭘 더 들어봐요? 어머니가 지금 우리더러 나가 죽으라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어머니? 하며 제게 따져 물었죠. 민준이는 당혹감과 혼란스러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제게 다가와 거의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집을 파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어디서 살라고 그리고 엄마는요? 엄마는 어디로 가시려고요? 아들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빛에서는 진심으로 상황을 걱정하는 듯한 불안감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뒤였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우유부단함이나 며느리의 이기심에 제 인생을 저당 잡힐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이미 모든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번복할 생각은 없으니 너도 그렇게 알 거라.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갈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내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을 다 마련해 두었으니 말이다. 내 아내가 매일같이 내 병수바라는 것이 짜증난다고 하지 않았더냐? 나는 그저 내 아내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려는 것뿐이다. 이제 너희는 나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고 훨훨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니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일이 아니겠니? 제 말에 민준이는 마치 망치로 뒤통수라도 한 대 얻어맞은 듯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감과 좌절감, 그리고 어쩌면 아주 약간의 후회 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그야말로 폭풍전야의 고요함, 아니 냉랭함 그 자체였습니다. 지영이는 마치 제가 없는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저와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고 제가 말을 걸어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셔닫는 소리, 그릇을 내려놓는 소리 등 모든 행동에서 저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고스란히 느껴졌죠. 심지어는 제가 거실에 앉아 있으면 보란 듯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일부러 큰 소리로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며 제 험담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내 말이 그 말이라니까. 어떻게 자식들한테 말 한마디 없이 집을 팔아버릴 수가 있냐고. 진짜 너무들 하지 않아? 우리가 무슨 길거리 거지도 아니고 그 모든 유치한 행동들을 저는 그저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 아이의 감정 소모에 제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제 방에서 조용히 이삿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집에 쌓아온 제 삶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낡은 사진첩, 손때 묻은 살림살이, 먼저 간 남편이 남긴 유품들, 그것들을 어루만질 때마다 지나간 세월의 무게와 함께 수많은 상념들이 밀려왔지만 저는 애써 감상에 젖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그런 저를 묵묵히 도와준 사람은 역시 최 선생님이었습니다. 최 선생님은 약속된 요양 시간이 끝난 뒤에도 남아서 제 짐 정리를 거들어 주었고 때로는 제 말벗이 되어주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이제 어머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사셔야죠. 제가 이사 가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게요. 최 선생님의 따뜻한 격려와 변함없는 지지는 제가 이 힘든 시간을 견뎌내는데 큰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사 날짜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한 달 뒤로 정해졌고 그 한 달이라는 시간은 제게는 새로운 삶을 향한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졌습니다. 반면 아들과 셔누리에게는 그 시간이 마치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초조하고 불안하게 다가왔을 테지요. 그들의 얼굴에는 날이 갈수록 수심이 깊어만 갔습니다. 드디어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 이사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분주하게 제 짐들을 실어 나르는 동안 저는 마지막으로 이 집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제 젊은 시절의 꿈과 열정, 남편과의 사랑, 아이들을 키우며 겪었던 기쁨과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이 공간을 떠난다는 것이 실감 나지 않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저를 짓눌렀던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지는 듯한 어떤 해방감마저 느껴졌어요. 아들 민준이는 착잡한 표정으로 이삿짐 나르는 것을 멀뚱히 지켜보고 있었고 며느리 지영이는 끝내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 아이가 제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짐이 트럭에 실리고 저는 최 선생님의 부축을 받으며 정든 집을 나섰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는 도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작지만 아늑하고 깨끗한 실버타운이었습니다. 제가 계약한 방은 남향이라 햇볕도 잘 들었고 창밖으로는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작은 정원이 내다보였습니다. 방 안에는 생활에 필요한 모든 가구와 가전제품이 깔끔하게 갖춰져 있었고 무엇보다 제 마음대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저만의 공간이라는 사실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짐 정리를 대충 마치고 깨끗하게 정돈된 침대에 잠시 누우니 수십 년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사르르 내려가는 듯한 평온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정말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거야.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제가 새 집으로 이사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아들 민준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들도 급하게 이사할 집을 구했다고요. 제가 살던 집보다 훨씬 작고 낡은 동네 외곽에 있는 작은 빌라의 전세방이라고 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고 깊은 한숨과 함께 간간이 지영이의 날카로운 신경질 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엄마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이런 쥐구멍 같은 데서 살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내 인생을 어떻게 책임질 거야. 어떻게 하는 지영이의 히스테릭한 외침이 수화기 너머로 생생하게 전달될 때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한때는 저런 며느리의 악다구니에 가슴 철렁이고 밤잠을 설쳤던 저였지만 이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담담하게 느껴질 뿐이었어요. 너가 뿌린 씨앗, 이제 너가 거두어야지. 누구를 탓하겠느냐 하는 생각만 들더군요. 아마도 지영이는 이전처럼 넓은 공간에서 마음껏 게임을 즐기거나 값비싼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호사를 누리기는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생활 수준의 변화와 좁아진 활동 반경은 그 아이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으로 다가왔을 테죠. 물론 제 마음 한구석에는 아들에 대한 안쓰러움이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아들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번 일이 아들에게도 아내의 실체를 깨닫고 좀 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도 품어보았고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실버타운의 직원들은 모두 친절했고 다른 입주민 어르신들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삶에 가장 큰 위안이 되어준 것은 최 선생님과의 계속되는 인연이었습니다. 최 선생님은 요양보호사로서의 공식적인 업무는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친동생이나 딸처럼 틈틈이 제 새 집으로 찾아와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함께 실버타운 주변을 산책하기도 하고 근처 맛집을 찾아다니며 소소한 즐거움을 나누기도 했죠. 때로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기도 하고 제가 혼자서는 하기 힘든 은행 업무나 병원 방문 같은 일도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최 선생님은 제게 어머님, 요즘 얼굴이 정말 좋아지셨어요. 표정도 훨씬 밝아지셨고요. 역시 사람은 마음이 편해야 하나 봐요라며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다 최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제가 이런 용기를 내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며 고마움을 표하곤 했습니다.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숨막히는 하루하루를 보내던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일장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이것이 바로 내가 그토록 꿈꿔왔던 삶이구나 하는 깊은 행복감에 젖어들곤 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제 감정을 억누를 필요도 없었고 불필요한 관계 속에서 상처받을 일도 없었습니다.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한 시간 속에서 저는 조금씩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만족스럽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면 먼저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식당에서 다른 입주민 어르신들과 함께 정갈하게 차려진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거나 실버타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했죠. 저는 평소 관심이 있었지만 엄두를 내지 못했던 서예 교실에 등록해서 난생 처음 붓을 잡아보기도 했고 오후에는 노래 교실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목청껏 노래를 부르며
스트레스를 풀기도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넓은 휴게실에 모여 함께 TV 드라마를 보거나 바둑이나 장기를 두며 소일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저와 비슷한 연배에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런지 금세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지나온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현재의 소소한 즐거움을 나누며 때로는 서로의 아픔을 위로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동안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아들의 무심했던 눈빛은 제 기억 속에서 조금씩 희미해져 갔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꾸었던 악몽처럼 아득하고 비현실적인 과거의 한 장면으로 느껴질 뿐이었죠. 제 얼굴에서는 어느새 깊게 패였던 수심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잔잔한 미소와 평온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생각지도 못한 손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며느리 지영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몇 가지 반찬이 담긴 용기를 들고 어색한 표정으로 제 방문 앞에 서 있었죠. 제가 잠시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지영이는 멋쩍게 웃으며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이거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걸로 몇 가지 만들어 봤는데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하며 식탁 위에 반찬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낯설고 부자연스러운지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영이는 제 맞은편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더니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때는 너무 철이 없었어요.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저희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오셔서 같이 사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어머니 불편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그 말은 분명 사죄의 말이었지만 어쩐지 그 눈빛에서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미리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줄줄 외는 듯한 말투였고 그 표정에는 여전히 어떤 계산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는 듯했죠. 아마도 작고 낡은 빌라에서의 빠듯한 살림살이가 생각보다 훨씬 더 버겁고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혹은 저에게서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아내려는 속셈이었을지도 모르고요. 저는 지영이의 그 가식적인 눈물을 가만히 바라보며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은 역시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제 결심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다녀간 지 며칠 뒤 이번에는 아들 민준이가 홀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수척해진 얼굴이었고 눈가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죠. 아들은 제 앞에 말없이 앉아 한참 동안이나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제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고 못났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동안 저는 제 아내 말만 믿고 엄마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했어요.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제가 모든 것을 잘못했습니다. 엄마에게 평생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고 그 눈물은 제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들의 사과가 비록 뒤늦은 것이기는 했지만 그 눈물 속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반성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들도 그동안 아내와 저 사이에서 나름대로 힘든 시간을 보냈을 테지요. 저는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제 다 지난 일이다. 엄마도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너가 이번 일을 통해 무언가를 깨달았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앞으로는 내 자신의 삶을 좀 더 주체적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거라. 그리고 내 가정도 잘 이끌어가야지. 아들은 한참 동안이나 제 손을 잡고 흐느꼈고 저는 그런 아들을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그동안 제 가슴속 깊이 쌓여있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들과 다시 예전처럼 합쳐 살겠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미 제 삶의 새로운 길을 찾았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생각이었으니까요. 며느리 지영이가 찾아와 눈물로 호소하며 합가를 제안했을 때 제 마음은 아주 잠깐 흔들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미 된 도리로서 그리고 한때나마 한솥밥을 먹었던 식구로서 매정하게 내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인간적인 고뇌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하지만 저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영이의 그 눈물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 제가 다시 그들의 집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영이에게 단호하지만 차분한 어조로 제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얘야, 내 마음은 잘 알겠다만 나는 지금 이 생활에 아주 만족하고 있단다. 그리고 너도 기억하잖니? 너가 내 병수바라는 것이 짜증난다고 했던 그 말을. 나는 이제 더 이상 너에게 그런 짐이 되고 싶지 않구나. 내 소원대로 나는 이제 내 짐이 아니잖니. 그러니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서로에게 가장 좋은 일일 거라고 생각한다. 너도 이제 어엿한 한 가정의 안주인이니 내 남편 잘 챙기고 알뜰하게 살림하면서 너희 앞날을 개척해 나가거라. 제 말에 지영이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더 이상 저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고개를 떨구고 말없이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이것이 저와 며느리 사이에 그어진 새로운 경계선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했습니다.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 주거나 기생하는 관계가 아닌 각자의 독립된 삶을 존중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요. 아들 민준이에게도 저는 비슷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아들은 저를 찾아와 진심으로 사죄했고 저 또한 아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거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아들아, 너가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엄마는 이제 이곳에서의 생활이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단다. 그러니 너도 더 이상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내 아내와 함께 너희 가정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잘 가꾸어 나가도록 하거라. 우리가 모자 관계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 가끔 이렇게 얼굴 보고 함께 식사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히 만족한다라고 말하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민준이는 제 그런 결정에 처음에는 몹시 서운해하고 아쉬워하는 눈치였지만 이내 제 뜻을 존중하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아들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것이 모두에게 가장 현명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의 보호받아야 할 늙은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개척해 나가는 독립적인 한 명의 박 여사로서 살아가기로 결심했으니까요. 아들과의 관계 역시 서로에게 부담을 주거나 의존하는 관계가 아닌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건강한 관계로 재정립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제 주변의 관계들이 새롭게 정리되면서 저는 온전히 저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집을 매각하고 남은 대금 중 일부는 제 노후 생활 자금으로 안전하게 예치해 두었고
나머지는 그동안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미뤄왔던 일들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어릴 적부터 막연한 동경심을 가지고 있었던 가야금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애를 먹었지만 하루하루 연습을 거듭할수록 조금씩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이 신기하고 즐거웠습니다. 실버타운 내의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인근 산으로 등산을 다니며 건강도 챙겼고 주말에는 최 선생님이나 새로 사귄 친구들과 함께 기차를 타고 가까운 근교로 짧은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맛있는 향토 음식을 맛보고 아름다운 풍경을 눈에 담고 새로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 모든 순간들이 제게는 소중한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으로서의 삶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또 어떤 즐거운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설렘을 느꼈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하루 동안에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리며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자유와 행복을 왜 진작 누리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마저 들 정도로 제 하루하루는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의미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제가 실버타운에서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일이라는 것을 특별히 알리지도 않았는데 최 선생님과 실버타운에서 가깝게 지내던 몇몇 어르신들이 작은 케이크와 꽃다발을 준비해서 제 방으로 깜짝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박 여사님, 생신 정말 축하드려요. 저희가 약소하지만 축하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모였어요. 하며 환하게 웃는 그분들의 얼굴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잠시 후에는 아들 민준이도 어색한 표정으로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찾아왔죠. 우리는 함께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고 제가 준비한 간단한 다과를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불편한 마음으로 생일상을 받았을 테지만 이날만큼은 그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진심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축하 속에서 저는 제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새삼 깨달으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그토록 바라왔던 평화롭고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진정한 행복이었으니까요. 제 인생의 황혼역에 찾아온 이 소중한 순간들을 저는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가끔 제게 찾아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그때마다 며느리 지영이의 근황도 간간히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여전히 현실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고 예전에 풍족했던 생활을 그리워하며 민준이에게 바가지를 긁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하루 종일 게임에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는 형편이 되었는지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동네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계산원 일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온갖 짜증을 내며 힘들어했지만 점차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고 조금씩 현실에 적응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아서 여전히 민준이와 다투는 일도 잦다고 했지만요. 그 말을 듣는 제 마음은 복잡 미묘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제 힘으로 살아가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다행이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에게도 이번 일이 인생의 쓴맛을 배우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기대감을 품어보기도 했죠. 물론 그 아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이전처럼 무기력하게 게임에만 빠져 살지는 않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작은 발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덧 해질녘 저는 실버타운 제 방 창가에 마련된 작은 안락의자에 앉아 따스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하늘 아래로 평화로운 실버타운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다리는 여전히 조금 불편하고 가끔씩 쑤시는 날도 있었지만 제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자유로웠습니다. 문득 저를 이 새로운 삶으로 이끌었던 결정적인 한마디, 병수발 짜증난다. 고 외치던 며느리의 그 싸늘했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고통이었지만 돌이켜보면 그 한마디가 오히려 제게 갇혀있던 새 장문을 열어준 열쇠가 된 셈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여전히 그 답답한 집안에서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며느리는 자신의 소원대로 저라는 짐을 벗어던지고 싶었겠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소원 덕분에 저는 제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저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내 인생의 진짜 소원. 어쩌면 나는 그것을 이제야 제대로 이룬 것인지도 모르겠구나. 창밖으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마치 제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듯 제 볼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아쉬울 것도 없는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